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박스권 장세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 이 물가 5.0 예상했는데 4.9. 결코 그렇게 환호할 만한 수준의 데이터는 아니죠. 실력자들만 살아남는다는 이 박스권 장세. 하지만 이분들과 함께라면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경주마의 종목 왕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종혁 대표님은 저희 예. 경주마 처음 나오셨습니다. 예, 첫 출연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굉장히 오래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지가 10년이 지금 10년이요? 넘고 있으니까요. 네. 나름대로 기복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환경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두 분은 뭐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씩 하셨어요? 아까 한경훈 아. 씨가 네, 우리 한국경제TV와 몇 년 하셨냐? 한국경제TV랑 몇 년 했냐고요? 몇 년 함께 하셨냐? 제가 저는, 저는 주식을 하면서부터 했고요. 네. 네, 주식을 하면서부터 네. 한국경제TV 함께 보면서 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 2002년 6월 달에 출발 증시 특급에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역사 길게 함께 하셨군요. 네. 화석 같은 두 분이셨네요.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네네. 예, 젊어 보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의 또 케미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이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사실 막판에 네. 장 막판에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뭐 이게 에코프로 주식에만 영향을 준 줄 알았는데 2차 전지주며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사실 저는 이제 2심 법원 판결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21년도 사건이죠. 에코프로 BM의 이제 수주 계약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죠. 보통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것은 이제 호재성 재료나 악재성 재료가 있을 때 미리 그것을 알고 주식을 뭐 매수해서 판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축소할 때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뭐 행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2심에서는 사실 1심에 3년 집행유예. 네,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깨고 네. 오히려 실형 2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실 임원 에코프로의 회장 지분 한 1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발작 아닌 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시간에도 주가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장 막판 무렵에 이제 돌발성 악재가 나오고 주가 급락하게 되면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실시간으로 장을 보고 있지만은 많은 또 에코프로의 주주분들은 뭐 본업을 하시다가 종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란 마음에 지금 시간에서 주식을 좀 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고민은 그거 아닐까요? 연속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연속적일 것일까 아니면은 이게 전체 시장에 뭐 오후에는 잠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내일까지도 파장을 갈까에 대한 이슈인데 맞습니다. 뭐 미리 예단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근데 아까 이제 법정 구속으로 간 거에 대한 어떤 뭐 깜짝 놀람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일부 가스 관련주의 어떤 뭐 불공정 거래 이런 거 관련 되게 민감한 시기입니다.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주식시장 전체 뭐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심은 좀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일 오른다 내린다 계속 빠진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BM 공시 전에 이제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가지고 뭐 11억 원 정도를 차익을 거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경영에 뭐 계속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다 보이진 않는데 네. 주식시장의 주가에 계속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전 내일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주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 2차 전지 업황을 돌린다든지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진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빌미를 오늘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아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제 주가 차트 여러분들이 1분봉으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대부분 이제 종가 언저리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터져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업황으로 생각을 하면 누구 회장님 한 분이 뭐 어떻게 했다고 이게 업황이 막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일단 생각을 한다면 내일 오늘 만들어진 종가 위에서만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가볍게 일단 반등은 좀 가능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끝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주 쪽에는 보면 뭐 최근에 임원들이 뭐 조금씩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설도 있고 외국인 지분도 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의 고민들이 좀 깊어진 상황일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2차 전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펀더멘탈 훼손 요인이 아닌 변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때 관심을 오히려 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 외 종목들 중에는 이 종목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 뭐 매집 후기 국면으로서 장기적으로 상승 및 과열 상승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2차 전지의 이제 핵심 소재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이 있는데 일부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기업군들은 좀 미래 가치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그 이후에 분열형 패턴을 만들면서 고가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에코프로 그 회장 관련 어떤 노이즈로 지지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분리막 핵심 기업, 전해액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핵심 기업들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기업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목별로 대응하면 괜찮다. 이 정도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동채 전 회장 이슈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날 수도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미국 4월 물가 4.9%. 뭐 저는 뭐 낮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약간 뭐 사실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헤드라인 CPI가 4.9가 나오면서 네. 장 초반에 약간 반응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힘 자체는 미국 본장도 그걸 이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는 CPI 때문에 올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침에 보시겠지만은 뭐 알파벳 하나가 다 올린 거였기 때문에 약간 기대치가 낮았던 만큼 CPI 어떤 환호했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전히 물가 높았던 거고 물론 확률적으로는 뭐 다음 달 지금 현재 페드와치는 CPI 4.9가 찍히면서 뭐 5.5%의 근원 CPI보다는 뭐 사자가 보이다 보니까 네. 뭐 다음 달 6월 14일 전후에 금리 동결 가능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 지표 4.75, 4.9보다는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나 부채 한도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이 디플레이션 지표가 좀 세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나 PPI 나오다 보니까 물가 지표가 그래도 앞자리 10개월 만에 5%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긍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 코 CPI나 주거비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급하게 내려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달러 약세, 채권 약세는 이루어졌는데 뭐 여기 우리가 환호를 해서 변국의 트리거를 삼을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그 어제 구글 AI 발표한 거 그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물가 이슈를 보자면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이제 밥값 너무 비싸서 직장인들이 이제 관공서 가서 식당에 이용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고 계세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밥값이 11,000원이 되는 경우는 봤어도 9,000원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4.9%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표상으로는 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체감하는 건 확실히 좀 다르지 않나. 이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인 입장에서 계속 좀 밥값이 부담으로 작용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준에서 지금 그 물가 목표치 자체를 한 2% 정도로 잡고 있죠. 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근데 2% 목표가 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물가가 2% 정도 됐을 때는 경기가 이제 그 국제 무역 자체가 이제 글로벌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상품 자체가 미국으로 많이 팔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라든지 하는 에너지원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 기반으로 했을 때가 물가가 2%였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석탄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만들 때보다는 일단 전기료가 한 2배 가까이 비싸지는 건데 그걸 이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다시피 현지에서 생산하겠대요. 그럼 중국 사람 인건비가 높아요, 미국 사람 인건비가 높아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이 당연히 높겠죠. 네. 근데 예전처럼 2%를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페드에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요번에 이제 뉴욕 페드 총재 그 존 윌리엄스라고 하시는 분이 인플레이션이 이번 연말에는 한 3.25%까지 빠지고 내년에는 2%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합니다만은 저는 연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원래 기준 목표 물가치를 2%에서 2% 위로 올리는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목표치를.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이 지금 조금 낮게 나오고 이제 나중에 뭐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까 이제 주거비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집값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계약하면 몇 년 계약하죠? 2년 정도 계약하잖아요. 네. 미국은 1년 계약이 기본인데 지금 금리 올리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예전에 월세를 뭐 한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제 좀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데 깎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새로 계약을 할 때 이제 주거비 부분은 깎여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당장 시장에 반영이 바로 되나? 안 되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짧게는 6개월 내지 길게는 1년 정도 있다가 금리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올린 금리까지 1년 동안 지금 보면 거의 한 5.25로 지금 올렸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시장한테 계속 타격을 이제 줄 거기 때문에 CPI가 조금 높게 이제 이번에 4.9로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우리 증시 그래프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수출 얘기도 오늘 나왔었는데요. 5월 들어서 이제 열흘간 수출이 한 10%또 감소를 했다. 뭐 보니까 반도체는 29% 빠졌고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뭐 가릴 것 없이 어디에 대한 수출도 다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현재가 좀 약간 시궁창에 있다고 해도 미래가 휘황찬란하다면 저는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수출 데이터 최근에 이제 나온 거를 이제 들여다 보면은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고 핵심 수출 효자 품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도 수출 금액이 크게 급감을 했는데 네. 반도체 업황은 2분기 중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데이터는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석유화학과 관련된 수출 데이터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하반기 때 좀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이제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및 석유화학 제품들의 그 수출 데이터는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3분기부터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반도체 및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좀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출 데이터 중에서 눈에 띄게 이제 상승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승용차하고 자동차 부분, 특히 승용차가 전년 동월 대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그 쇼티지 노이즈로부터 지금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을 마음껏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상반기만 봤을 때는 자동차 업황이 가장 저는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대차, 기아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를 수출을 할 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지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멋지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이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예.
우리 임 대표님 제스처가 상당히 현란하신데요. 아, 너무 현란한가요? 네. 네. 아, 좀 좀 멋있는 오버액션인가요? 아니요, 좋은데. 멋있는데? 다른 분들도 좀 따라하고 예, 싶습니다.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아, 현란한. 현란한 제스처. 아, 몰입이 확 되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 뭐 한때 국장에 굉장히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장으로 가신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미국장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뭐 유럽이나 일본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글로벌 뭐 우리나라 동학 게임에 있는 게 아니라 서학 게임이 됐으니까 네.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네. 하지 말까요? 뭐, 근데 이제 데이터는 네. 사실 여러 가지 통계치를 좀 가져내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정시에서 지금 일본은 다시 연고점을 넘었습니다. 아, 이상하네. 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유럽 정신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비중은 이건 상대적인 유출입이 좀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나 이런 종목에 들어갔던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테슬라의 기업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또 미국 주식에서의 밈 주식의 변동성도 약하다 보니까 일부 자금이 좀 안전자산성으로 유럽 쪽으로 좀 갔다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뭐 미국 비중을 줄이고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쪽으로 베팅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야기 왜 하냐면 네. 과연 유럽이 좋아서 정말 신고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여전히 지금 금리 수준 자체도 미국 물가 지표 자표도 지금 미국보다 배가 높습니다. 영국이 한 9%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럽을 먹여 살리는 건 독일 쪽인데 독일과 영국 쪽인데 실제적으로 독일의 제조업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달러가 미국 침체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수혜를 본 통화가 바로 유로화인데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통화 강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괜히 어색하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학 개미들의 어떤 상당히 발빠른 행보의 긍정점은 네. 이제 뭐 조금 더 기회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이러한 데이터와 트렌드를 보고 과연 따라갈 것인가 쫓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저는 사실 이건 이제 많은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어느 정도 돈이 몰리는 쪽으로 자금 이동하는 거에 우리 인사이트 얻을 수가 있고 좀 나쁘단 말은 그렇고 따라가기 좀 힘든 부분은 과연 이런 어떤 글로벌 자산의 어떤 국가별 비중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국외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시려는 이유가 국장에 대한 어떤 실망감, 우리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쪼개기 상장이나 뭐 대주주 뭐 전횡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회의감을 좀 느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기 계신 세 분은 사실 국장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고 계시단 말이죠.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잠깐 저는 왜 지키고 있냐면은 사실 미국을 잘 몰라서 그렇으면 제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탐방을 갈 수도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투자가의 판단입니다. 탐방을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캐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 제한적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 좋다고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말은 그렇고 우리나라 장은 도덕성이 문제가 있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일반화할 수만도 없는 일이긴 하죠. 네. 과연 그럴까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국장을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네. 그냥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야에서는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강 대표님도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한국경제TV에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한국장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국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투자 명인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워렌 버핏 생각이 나실 거고, 네. 아니면 존 네프 또 생각이 나실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죠. 유럽은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만 우리가 전문가 그 유명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한 사람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일본의 이제 그 우리 소위 말해서 일목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한번 팍 뜨기 시작을 할 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나라에 보통은 이제 투자 명인들이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장에서 만약에 뭐 미국장으로 갔다가 미국장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할 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포지션은 예뻐 보이지는 않네요. 미국장이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 번의 회의에 걸쳐서 한 7월까지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한쪽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유로화가 더 강세로 가겠죠. 네.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한 차익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일본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그냥 베이스를 지금 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엔화가 여기엔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한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시장을 지금 그럼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이제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싶고요. 네. 원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전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미국장을 모아간다라는 게 하나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방금 이제 산업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 디스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가 이제 중국에서 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CPI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양쪽 완화를 할 거고 원래 대부분의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부분이 중국이 일단은 올해는 경제가 턴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을 본다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뭐 52주 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추세 계속 타고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 식의 종목군들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전 유럽장보다는 미국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후광통 열릴 때는 네. 니하오 하면서 중국장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한국장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한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미지는 중국장도 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달 1일부터요. 지금 코로나 의무 격리 요게 또 해제가 됩니다. 팬데믹 끝났다 이런 건데 그간 좀 답답했던 이 리오프닝주 네. 이게 좀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결정 변수로서 역할은 안 하지만 네.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 카테고리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분야를 얘기해도 될까요?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좋죠. 예, 예. 미래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가 볼 때 리오프닝 관련주 딱 보면요. 외국 사람이 국내에 왔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보다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가 혹시나 왜곡되거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좀 국내 사람들이 외국으로 갔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가항공사 정도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가항공사 뭐 유명 기업들, 뭐 제주항공, 뭐 진에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액만 봤을 때는 진에어가 저가항공사 내 최고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1분기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진에어가 상당히 인상적인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근데 저가항공사들의 그 분기별 실적 사이클을 보면요, 1분기가 고점이고 2분기 때는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또 상분기 때 또 성수기 효과가 또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지금처럼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항공사들의 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보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동기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가항공사만큼은 박스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열거했던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기업들 지금 박스 하단에서 하방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추세 매매를 좀 두려워하시고 좀 낙폭과대 뭐 박스 트레이딩 전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저가항공 대표 기업들을 좀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항공사 말씀을 주셨는데 또 뭐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종론을 하는 거지 글로벌 기준으로는 다 미국도 이제 WHO도 사실 5월 달에 네. 아예 공중보건 사태 자체를 완화시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약간 5월 달 접어들어서 글로벌이 공조화되는 그림이라 이게 이제 시장이 이미 시세를 받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뭐 예를 들어 새롭게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장품을 본다든지 여행을 본다든지 카지노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리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가항공사 실적 잘 나왔고 어제 보니까 또
카지노주들도 컨센서스보다 다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 대한 게 워낙 장이 이제 침체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했던 그 마인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인드냐면 사람들이 뭐 화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네. 아까 우리 임종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실적으로 해서 이제 움직인 쪽부터 움직였고 앞으로 좋아질 섹터들이 이미 숫자로 나와 있는데 주가가 눌러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눌러져 있는 숫자에서 주가 반영한 섹터는 약간 코스메티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사람이 이동에 대한 판단보다는 결정적으로 누가 빨리 실적을 치고 가냐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예. 뭐 물리적인 이동보다는 트렌드에 대한 이동을 본다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올랐다가 많이 빠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엔데믹 상태의 가장 큰 수혜주는 헬스나 헬스케어 이쪽이 가장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아무래도 엔데믹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더 많이 접촉을 하면서 코로나 더 많이 걸릴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서 뭐 감기약이라든지 뭐 제약이나 이쪽에도 영향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한번 짱구 한번 굴려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그냥 딱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이제 예전처럼 화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 아까 정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이제 막 풀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중국 안에서의 어떤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객 수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번 노동절 때부터 시작해서 뭐 장난 아니게 지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이제는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중국의 경기가 지금 아직 안 좋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통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국내에서 여행을 다니면은 국내에서 소비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에서 소비를 하겠죠. 네. 뭐 중국 정부는 이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좋을까요? 해외 나가서 소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국내가 좋겠죠. 국내가 좋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까지 여행업이라든지 하는 부분, 카지노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못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중국인들이 중국 안에서 돌아다니면서도 해야 되는 거는 옷은 입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FNF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감기약은 잘 모르겠고요. 의료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이 중국 안에서의 어떤 여행객 수 증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인구 중에서 한 5% 정도는 정말 부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정도 되니까 10%면 500만이고 250만 정도는 정말 부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국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10%면 1억 5천이고 5%면 7,500만 정도 되죠. 7,500만은 정말 부자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단순히 화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에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 네. 중국 쪽에서는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아니면 레이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미용 관련된 부분을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 내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 되는 부분에서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짱구를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한 두세 번 정도 딱 돌려보시면 네.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짱구를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 세 분께서 리오프닝주를 접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들, 의견들 참 귀한 의견들 잘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윤 정부 효자 섹터 이 단연 방산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 방산업체 1분기 뭐 실적이 굉장히 크게 뛴 느낌이더라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1% 나왔다면서요? 네, 뭐 국내 대표 방산 4개 기업들이죠.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근데 영업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부터 계속 이집트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방산 수주가 빵빵 터졌죠. 네. 다 터진 상태에서 이제 실적 1분기 실적이 왜냐면 이 방산 수주라는 것 자체가 약간 조선보다는 조금 빠릅니다만 이것도 이제 그 매출 인식 방식을 수주하고 나서부터 쭉쭉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배랑은 조금 다르게 빨리빨리 조달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소모품부터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1분기 실적 발표가 전체적으로 나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나오고 있는데 절대치로만 놓고 보면
아시겠습니다. 1위가 현대차였으니까 예.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못했을 건데 영업이익률 청구율 자체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디펜스나 넥스원이나 로텐까지 전부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좀 반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포스트 지나간 데이터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주가 유독 최근에 이번 주 강했긴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놓고 보면 방산주가 2, 3주 전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올랐다가 실제적으로 정상회담 그 기간 공매도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눌려놨다가 실적 발표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발표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방산주가 시장의 중심에 갈까에 대한 이슈는 또 향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수주가 계속 터질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 하고 또 하나가 또 시기적으로 이번 주에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이 수주 산업의 주가 투자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연속성이 아니라 단발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뭐 지금은 약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급이 좀 몰렸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아니라 단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저희 임 대표님 그 미래를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지금 실적보다 그러면 다음을 봐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러면 수주 잔고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된다 이런 되게 얘기인가요? 엄청 중요하죠. 수주 잔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대표주 원탑이 한국항공우주인데 네. 한국항공우주는 1분기 실적이 다소 쇼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쇼킹하게 나온 이유가 1분기에 인식될 거로 예상했던 프로젝트가 3분기와 4분기로 수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적이 인식되는 시점이 뒤로 미뤄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대한민국 방위산업 대표주 4대 천왕 중에서 가장 인상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주 잔고 절대 규모만 봤을 때도 한국항공우주가 좀 압도적이고 뭐 지금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뭐 8년치 일감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 또 신규 수주 모멘텀도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R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1분기 실적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잘 나왔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쇼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네. 각자가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눌림목이 완성될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의견에 대해서 강 대표님도 동의하시는 바세요? 네, 동의합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네. 그 방산주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식량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네. 전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52주 신고가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보통 이제 역사적 신고가 위로 종목이 계속 뻗어 올라가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꼭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오는 로켓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 정도의 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받는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뒤로 밀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정받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종목이 못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LIG 넥스원이 종목이 좀 많이 못 올랐는데 네. 이쪽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못 올랐다는 점에서 관심은 가능해 보이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수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2개월치 자료를 보면 에너지 중에서는 수소 얘기가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로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덟 종목군들은 계속 보시긴 하시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그렇게 이제 타이밍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증권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주가 조작 이슈 때문에 초상집 분위기 아닌가요? 왜 사들이는 걸까요, 외국인들을? 증권사가 왜 초상집이에요? 주가 조작 이슈가 있으니까 좀. 근데 이제 네. 제가 왜 이렇게 선문답을 던졌냐면 네. 증권주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참 보게 되면 이번 아마 여러분들 그 증권사들 1분기 실적 확인하셨죠.
상당히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주는 주가가 이제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실적이 잘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거래대금이거든요. 거래대금이 최근에 다시 이제 코스피 코스닥장이 합쳐가지고 일간 20조를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이제 일부 정권사들 이번 그 CFD 계좌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가 생길 수도 있고 마지막 몇몇 정권사들 얼마 정도 지금 손실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투자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좀 큰 정권사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정시가 올라가는 부분 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정권주를 좀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와의 어떤 반대 방향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은행주를 매수하게 되는 거고 네. 또 금리의 어떤 진정 속도가 좀 완화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게 되면은 자금 자체가 주식시장을 좀 몰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이쪽 분야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은 실제로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리고 매수한다기보다는 금융업종에 대한 비중을 2분기가 접어들면서 좀 늘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만약 이 시점에서 한 종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키움증권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권사 관련 중에서 네. 이번 이제 저 SG 사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당히 또 뭐 어느 정도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투자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CFD 계좌에서 키움하고 교보가 제일 많은데 좀 이따 CFD 이야기 다시 한번 오늘 또 국회 정무위에서 이 부분을 뭐 체크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거래 대금이나 개인 투자가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적적인 관점에서 이게 제일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B2가 20조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네. B2가 신용잔고 20조 넘어갔을 때 신용잔고 이자율이 9%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권사는 이런 말은 저도 오래 있었지만 장 내려갈 때 울지만은 속으로는 웃고 있고요. 장 올라가면 기대감으로 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은 단기적 시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비와 모든 게 합산되면서 매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수익성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주가가 좀 앞으로 좀 상승할 거다,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보는 건 좀 무리일까요? 예, 무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물론 제가 시장이 여기서 부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충분히 이제 저점을 이제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사는 부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AI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정말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증권주들이 좀 많이 시끄럽고 뭐 좀 안 좋은데 불구하고 외국인이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주식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무너지진 않을 거니까. 얼마 정도로 샀냐 하면은 그때 삼성중공업이 2대 주주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상장사 한 10개 정도의 거의 2대 주주가 될 정도로 주식을 담았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좀 크게 출렁이게 되면 그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100% 갈 거고 그 자리에 사도 어차피 100% 갈 거라면은 어차피 그 자리에 사겠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는 보통 들어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샀다고 바로 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가격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싼 가격이구나 혹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형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종목 왕들의 픽하는 시간입니다. 하창봉 대표님, 이 현대차 들어가는 종목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경주마 좀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가 어느덧 52주 신고가 갔고요. 경주마를 대충 하다니요. 제가 표현이 그런 거지. 전 경주마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위해서 네. 난 나오지 않는 6일 동안 경주마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영혼이 1도 없는 느낌. 네. 자, 예, 알겠고요. 예. 뭐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 대표님도 이제 조선주 굉장히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조선주도 그때-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때 자동차 얘기할 때 제가 그랬는데 한 달 전부터 유튜브에서 계속 떠들고 있다고. 네, 아 그렇죠. 네, 그 말씀도 하셨죠. 기억이 그렇죠. 그 조선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저도 다 뿌듯한 마음인데 어떠세요? 현대차 들어간 거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는 이제 그때 이야기고 네. 자동차 이야기로 사족을 붙이는 걸로 하시죠. 네, 오늘 제가 요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기아 팔아요란 말을 많이 들어요.
기아차. 네. 근데 이제 지금 만약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 2022년도 1년도 1월 달이죠. 예, 최고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지금 2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게 하반기까지 계속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리 지금 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기업들을 미리 하차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시장이 워낙 밸런스 게임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번 주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한온했지만은 또 다음 주 되게 되면 어떤 기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미리 하차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게 기아라는 기업의 주가가 자동차가 중소형 부품사들은 단기적으로 각도가 빨리 올라왔는데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느리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게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은 일단 천천히 이렇게 시세를 좀 끌고 가는 것도 좋다 보는 거고 말을 꺼낸 김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이슈 자체는 일단은 지금이 약간 이제 배터리가 좀 소원하고 이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인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항상 다른 쪽도 같이 보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강 대표님도 과거에 이제 강조해 주셨던 섹터나 종목들 지금 좀 리뷰를 좀 해주시자면요. 자동차는 계속 보셔야 되고요. 자동차.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부터 시작을 해서 세종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계속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선주도 일단은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조선 보십시오. 기자재까지요. 예. 지금 두 분이 자동차를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자동차주는 부러질 만한 변수는 없는 거예요? 자동차주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업황이 깔 게 없어요. 깔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완성차 그 양대 산맥 현대차하고 기아는 주가가 시원하게 V자 반등이 나왔지만 네. 그들과 성장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여전히 배고픈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릴 때도 수혜를 보고 또 전기차나 수소차가 꽤 시장 침투율이 올라갈 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있고 안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올라간 종목 말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하지만 절대적인 저평가 매력과 실적 모멘텀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면은 시장을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분이 앞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나 종목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지금까지 이제 보셨던 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요거는 임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 테마는 로봇, 그리고 이제 섹터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로봇 테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상장 예심 청구서를 이제 거래소에 제출할 것 같고, 그리고 8월 정도에 승인이 떨어지고 10월 정도면은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높은 시총으로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한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할 때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들 리스트를 뽑아낸 다음에 기법을 절차탕마하시고 좋은 위치에서 공략하면은 저는 테마주 매매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잘 안 합니다.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예상을 하지만 어떤 폭으로 턴어라운드 할지 예측을 감히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분기 중으로 업황 바닥 확인하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 은밀하게 업황이 개선되는 거지 드라마틱하게 V자로 개선이 될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차라리 은밀하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다가 내년 상반기 때 드라마틱하게 업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좀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 쪽 말씀을 주셨는데 말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 오늘 상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른 로봇주들도 덩달아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다른 로봇주에도 이게 강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네. 우리나라 협동 로봇 관련 탑 클래스입니다. 탑 네. 클래스고 이제 또 IPO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하는 그 로봇 관련주의 사이즈가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많이 커진 거지 실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부터 이미 이제 조 단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관심이 좀 몰렸고 이제 정시가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계속 좀 보는데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볼 겁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보긴 보는데 뭐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원래 두산 로보틱스 IPO 이슈가 3월 달 정도에 한 번 나오면서 이제 로봇 관련 이슈를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이제 정설 이슈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울산 공장도 한다 그러고 우리가 다 협동 로봇도 있습니다만은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 그런 것도 좀 지금 겹쳐지지 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자동차 이야기가 조금 하면서 자동차 저는 이제 좀 늘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예. 그걸 누가 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왜 유독 4월, 5월에 자동차에 강했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 돋보여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자동차가 한두 달 전에 배터리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설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현대가 울산에 공장 짓는다 그러고 미국에 짓는다고 하고 아이오닉 6를 조지아에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부품주가 어느 정도 주가 많이 이겼거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최근에 가장 미국 관련해서 이제 짓는 것 중에 빠진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섹터들이 이제 5월 하순부터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쪽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부채 한도 협상하고 에너지요? 네, 그게 어떻게 상당히 보이세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채 한도의 핵심은 미국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는 재정 지출 삭감이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부채 한도를 정액하는 것. 정액은 해주겠지만은 공화당은 어차피 민주당을 공격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의 재정 지출 확대를 축소하는 거고 재정 지출 확대를 축소한다는 것은 IRA 법안 수정을 내서 태클을 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 주가 하락에도 보조금 축소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상하반기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하반기 갈 것도 없어요. 올 안에 결정 날 것 같은데 네. 해결됐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가 의외로 풍력과 태양광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것도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 그 앞서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뭐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격이 그러면은 IPO 하면은 막 뛰어드는 게 좋겠네요, 강 대표님. 저는 두산이 IPO 하는 거에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 예전에 이제 두산 바켓 IPO 할 때도 네. 건설 경기가 막 이렇게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좀 애매할 때 바켓이 IPO를 하는 바람에 예상했던 물량 다 못 채웠거든요. 항상 두산이 약간 좀 그쪽에 좀 약한 모습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까 이제 협동 로봇 1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제조 라인 자체가 이제 기계만 뭐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협동 로봇이 같이 물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장이 주가 되긴 할 겁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두산이 IPO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PO는 제가 지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제 투자 계획이 IPO는 100점 100승입니다. 예. 저는 두산 로보틱스 IPO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보위원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네. 우리 뭐 사실 로봇에 대해서는 좀 공감한다 생각을 하고 저는 두산을 보는 게 아니라 협동 로봇에 대한 IPO를 말씀드리는 사업의 거예요. 전망을 보고 투자를 뭐 하시겠다. 어차피 이건 9월달 이야기라. 네네. 네. 그때 봐서 한번 뭐 IPO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요. 가봐야 네. 될 것 같고. 강 대표님이 그 풍력하고 아까 에너지 이런 쪽으로 네. 그 부채 한도 협상하고 좀 아이디어를 엮어 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일하시는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시다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고 네. 풍력이나 에너지 움직일 때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효성중공업이 됐던 LS 일렉트릭 아니면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저는 하반기에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는 수소를 조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수소요. 예, 수소 부분에 얼마 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나왔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청정 수소라든지 아니면 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제 혜택 주는 부분에서 기존의 세제 혜택 주는 부분에서 수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어서 아직 아예 그 일부 종목군들만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예. 수소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로봇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제 그 공장 물류 자동화가 됐든 아니면 공장 제조 시설에 대해 가지고 로봇 부분이 좀 뜬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위아가 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위아요. 왜냐하면 현대차 공장 만들 때 물류 자동화하고 안에 그 로봇 만드는 회사가 현대위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예 가는 게 아니면 서비스 로봇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로봇들 보면 자꾸 돌아다녀요, 그렇죠? 자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왜 자꾸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은 돌아다니려 그러면 뭐 필요합니까? 자율주행 센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 부분에 자율주행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로봇 부분이 일정 부분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 로봇 안에서의 어떤 자율주행 센서라든지 카메라 부분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수소라든지 여러 종목군들은 아직 움직이진 않았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AI 헬스케어 아니면 조선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임 예. 대표님께 예. 다음 주 시장 전망만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 어떻게 주 전망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뷰를 이제 제시하자면은 시장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주요 저항선을 확인하고 이제 얕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지지선을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방어를 이제 하고 있고 방어를 잘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 국면. 그래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지수가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저항선을 향해서 이제 돌진을 할 때, 돌격 앞으로 할 때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군들이 시장을 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 팬데믹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공포 기억하십니까? 장장 3년 4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긴 터널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약세장이라고 하는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당신의 경주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